안녕하세요. 저는 신청사연 라디오의 애청자입니다. 여기서 늘 울고 웃고 위로를 얻는답니다. 전 40대 후반 여성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불법 빼고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독처럼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부모님이 일을 하셔도 늘 돈에 허덕이는 삶을 사셨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어려운 삶에 허덕이게 되었죠.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꾀를 부리신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 삶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자라온 저는 성인이 되어 20살이 되자마자 이곳저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직업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깃집에서도 해보고 물류센터, 양식집, 일반 사무직 등등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이면 뭐든 진행했습니다. 참 재주라고 하죠. 저에게는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일반 밑반찬들 만드는 일을 제가 담당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고등학교 동창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와 달리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남편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고깃집에서 기껏 서빙하는 애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난 절대 안 된다고 본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열심히 사는 애예요. 본받을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부모 잘 만나서 어려움 없이 컸지만 윤진이는 정말 혼자 힘으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애라고요. 결혼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윤진이랑 함께라면 뭐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런 애가 뭐가 본받을 게 많다고 그러는 거니? 너도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허락만 해주시면 돼요. 전 윤진이 아니면 절대 결혼 못하니까 그리 아세요. 시댁 식구는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진 저를 못마땅해 하셨죠.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20살 때부터 가리는 거 없이 악착같이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거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친정 부모님은 정말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본인들 앞가림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전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였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좋아하시지도 않고. 나중에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걸 더 찾아보자. 어머님이 내가 일하는 거 못마땅하시대? 그래도 나도 매번 자기 기다리면서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 뭐라도 해야 할 텐데. 생활비는 내가 버니까 걱정 마. 그냥 지금은 이제 너 여태까지 쉬지 못했던 거 쉬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제가 내심 일을 그만두기를 바라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죠. 그리고 내조에만 전념했습니다. 요리에는 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남편에게 먹일 밥상을 차리고 청소하는 게 제 낙이었죠. 가끔가다 신혼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방문하는 날엔 조금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지만 참을만은 했어요. 원래부터가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니 그분들에게 특별히 잘 보이고 싶거나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치도 없었죠. 넌 뭐하느라 문도 늦게 여는 거야? 장훈이 일 나가면 그저 퍼질러 자고 쉬는 거지? 아주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폈다. 그러게.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더니 남자 하나 잘 물어서 고깃집도 그만두고 이렇게 내조하는 게 얼마나 좋겠어? 아, 오셨어요? 아니요, 저도 바빠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 어머님 오시는 날은 전날에 장도 봐야 하고요. 뭐야? 지금 내가 와서 너 힘들게 한다고 은근 돌려 말하는 거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한 번이라도 밥 해드리려면 장 본다는 거죠. 뭘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무서워요. 어디 말을 하겠나요? 엄마, 새언니 은근 우리한테 눈치 주는 거야. 괜히 우리 때문에 장 봤다고. 참 어쩜 저렇게 말도 안 이쁘게 할까? 뭐기엔 뭐만 들린다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밥상 한 끼 차려드리고 싶어서 장 봤단 얘기예요. 오해 마세요. 시어머니는 늘 제가 하는 말을 고깝게 들으셨어요. 하지만 워낙 결혼 전에 반대가 굉장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겨우 설득해서 한 결혼, 굳이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우리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을 하고 얼마나 태교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절대 저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렇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남편과 저를 반반 닮은 아주 예쁜 아이였죠. 남편은 결혼 전같이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강한 사람이었기에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이거 하나면 되었다는 생각으로 전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첫 아이가 딸이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딸을 낳았다며 이것조차 저를 못마땅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장손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라셨거든요. 참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가지가지 한다. 하필 딸이야. 우리 아들 닮은 아들을 낳아야지. 어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어머님,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딸을 바라는걸요. 요즘 세상엔 딸이 있어야 한대요. 얼마나 예쁜데요. 됐어. 예쁘긴. 고슴도치도 시새끼는 예쁘다더니. 다음번엔 아들 꼭 낳아야 해. 그것도 못하면 네가 이 집에 왜 있어?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어머니? 보통 남자 쪽 유전자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저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예쁘게 낳았는데 예뻐해 주세요. 혹시라도 애가 커서 상처받거나 하는 꼴 전 절대 못 보니깐요. 조심해 주셨으면 해요. 아이고, 아주 이젠 말대답도 꼬박꼬박 하는구나. 처음엔 그저 내내거리더니 이젠 아주 기가 살았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가셨고 아이 한 번은 안아주지 않더라고요. 그저 아들 손주만을 바라셨어요. 그렇게 상심해 있는 저를 남편은 위로를 해줬지만 은근히 남편도 네가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라는 눈초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주시는 눈치는 참을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저로 인해 시작된 것 같은 눈치를 주는 남편은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그렇게 퍼붓냐, 퍼붓길? 뻔히 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도 알면서 그냥 맞춰드리면 좀 좋아.
뭐? 그럼 우리 아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듣고만 있으란 말이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해? 그리고 그래 뭐 아들 손주 원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도 뻔히 손녀 앞에서 그러셔야겠냐고. 자기도 자기 딸이면서 왜 그래? 나는 괜찮은데 엄마 기분 언짢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알면서 계속 그렇게 눈밖에 나면 좋냐? 너도 뭐 엄마한테 쌓인 게 많겠지만 그냥 엄마 좀 맞춰드려. 그냥 그러려니 하란 말이야. 그래도 좋아할까 말까인데. 남편은 저에게 어머님의 비율을 잘 맞춰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조금은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딸 때문이라도 내가 좋은 마음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내조를 이어가던 중 뭔가 저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세월을 보낼 바엔 우리 딸에게 조금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내조만 하는 생활도 나쁘진 않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였고요. 나 이제 쉰지도 오래됐는데 가게 같은 거 하나 해볼까? 자기도 외벌이보단 맞벌이가 낫지 않아?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그래도 같이 벌면 덜 부담스럽잖아. 안 그래? 우리 연수가 커서도 내가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무슨 일하게? 맞벌이는 뭐 아무나 하냐? 네가 경력이 있어 뭐가 있어? 대학도 안 나왔잖아. 그냥 집에서 내조나 해. 뭐?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경력이야 지금부터 쌓으면 되고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무시하는구나. 자기가 그럴 수 있어? 아니,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기분 나빴어? 그럼 미안해. 그런 뜻 아니었어. 아직 연수도 어린데 네가 좀 더 돌봤으면 해서 그래. 연수 크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난 그냥 자기가 조금 더 가정에 집중했으면 좋겠기에 한 말이야. 그래도 말 좀 생각해가면서 해. 나도 대학 가고 싶었고 당신처럼 앉아서 일하는 일 하고 싶었어. 내 마음 잘 알 것 같이 그래놓곤. 남편은 절대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00% 저를 무시한 발언을 한 것은 맞았죠. 그렇게 전 무엇을 할까라는 계획은 조금 접어둬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 둘째 임신 소식을 알았죠.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 아이한테 미안한 일이죠. 남편이 외벌이이기도 한데 갑작스러운 둘째 소식에 조금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시댁에서 너무 아들을 원했기도 해서 부담스러운 마음도 컸고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둘째를 예쁘게 키워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인밍아웃을 하는 순간 남편은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막상 이러니 실망스러웠어요. 지금도 힘든데 둘째까지? 아, 외벌이로 둘째까진 힘든데. 몇 주래? 아니 싫은 건 아닌데 솔직히 당황스럽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힘들긴 하지만 못 살 정도도 아니잖아. 정 힘들어지면 나도 일하면 되는 거고. 아, 그래.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랬어. 그리고 그냥 걱정이 생겨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화를 내. 요새 보면 너 화 되게 잘 내는 거 알아? 화 좀 그만 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발끈이야 발끈이. 내가 무서워서 어디 말을 하겠어?
오히려 남편은 저에게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는 둘째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무조건 사랑하고 예쁘게 키워주리라 생각하며 둘째를 낳았죠.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죠. 전 오히려 형제가 동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딸 소식을 듣자 와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저도 미운데 아들까지 없으니 어머님의 분노는 극에 달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편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걸었죠. 아니 어떻게 밉다 하니까 어쩜 그렇게 미운 짓만 해? 시집을 왔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지. 둘째까지 딸이라니.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요샌 아들보단 딸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손녀들이 미워할라. 이혼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생활비고 이런 거 애들 키우는 거 다 내가 키워줄 테니까 이혼하란 말이야. 나 진짜 걔 보기 싫다. 아들 하나도 못 낳는데 내가 걔 왜 봐줘야 하니? 결혼 전부터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어쩜 싫은 짓만 골라 한다니? 엄마, 어떻게 그래요? 제 자식을 둘이나 낳은 사람인데 저도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니? 구질구질하게 살게 뻔했어 아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난 걔 보면 속이 뒤집힌다. 알겠어? 이혼해. 시어머니는 저와 살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절 미워하셨죠. 자식을 낳아도 전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전 그런 어머님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냥 모든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모든 부부가 그러하듯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저희 사이도 무덤덤 맺히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각자 생활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들 때문에 살아가는 날도 있었죠. 전 그럴 때마다 너무 외로웠지만 제 아이들을 위해 지금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계속 전 제 앞날을 위해 뭘 하면 좋을지 알아보기도 하고 배울 게 있나 찾아보기도 했죠. 그러던 중 어렸을 때 일했던 고깃집 사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맙던지. 그만둔 지 꽤 되었는데도 말이죠. 아니, 오랜만이다. 아유, 어쩜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 애도 둘이나 낳고.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너 반찬 가게 해볼래? 네? 반찬 가게요? 에이, 제가 어떻게 아무리 음식 솜씨가 좋아도 그렇죠. 그런 건 아무나 하나요. 못해요. 돈도 그렇고. 시댁이 되게 잘 살지 않아? 진짜 자리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남주긴 그렇고. 딱 네 생각이 나지 뭐야. 네가 음식을 얼마나 맛깔나게 잘했어. 안 그래? 내가 너 손맛을 알잖아. 딱 네가 할 거라니까. 애들도 크는데 같이 돈 벌어야지. 아, 제안은 감사한데요. 아직 애들도 너무 어리기도 하고 시댁 돈이 제 돈도 아니고요.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감사해요. 전 적당히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이들도 어렸고 남편과 상의가 필요했지만 남편은 분명 제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면 길길이 날뛸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제가 음식 파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예전 숯불갈비 사장님이
나보고 반찬 가게 한번 해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 음식 솜씨도 있고 그냥 내가 딱이라고. 뭐? 반찬 가게? 됐어.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컴퓨터 자격증 따고 경리나 알아봐. 무슨 반찬 가게야? 천박하게. 천박이라니. 당신 그럼 그동안 날 어떻게 생각한 거야? 나 고깃집에서 일할 때 만난 거 아니었어? 그동안 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 기가 막혀.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아. 그렇게 창피한데 나랑 결혼은 왜 했니? 아, 도대체 왜 했냐고.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는 네가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지만 지금은 굳이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지. 내 체면도 있는데.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체면이라뇨. 본인 체면이 어떻길래 반찬 가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지. 살면서 실망했던 일은 자주 있었지만 이번 일에 관해 남편에게 참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한 번 덧붙이더라고요. 우리 애들 반찬 가게 딸내미들로 못 살게 해, 나는. 엄마도 허락 절대 안 하실 거고 그런 생각 접어. 이런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 뭐? 스트레스? 자기 진짜 말 막한다.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처음엔 몰랐던 거고. 그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겠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니. 너야말로 말 막 하지 마. 나 진짜 폭발할 거 참고 있으니까. 애들 때문이라도 그만해. 알겠어? 누군 너랑 이렇게 살고 싶은 줄 알아? 구질구질하고 나도 실증 나. 그래도 그냥 애들 보고 참는 거야. 알겠어? 내 속 그만 뒤집어. 폭발? 자기가 뭐가 폭발할 것 같은데. 내가 반찬 가게 하겠다고 하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나 진짜 자기 모르겠어.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반찬 가게 이야기를 접어야 했습니다. 사장님껜 사정을 이야기하고 죄송하다고 했죠. 그리고 전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자존감이 많이 다쳤어요. 남편과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기에 종종 저를 빼고 아이들만 데리고 오라는 말을 남편에게만 하였죠. 남편도 항상 아이들만 데리고 시댁에 가는 날이 많았고요. 그날도 남편과 아이들이 시댁으로 떠나고 오랜만에 얻은 자유부인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밥도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주택, 전 안 가본 지 꽤 되었지만 그 주택이 붕괴를 했다는 거였죠. 전 너무 놀라 그 현장으로 달려갔죠. 처음 그 소식을 접하고 제일 걱정된 건 남편과 아이들이었어요. 오늘 하필이면 시댁에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전 집 앞에 다다랐을 무렵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은 정말 무너져 내려 있었죠. 시댁 식구들의 떼죽음이었어요. 붕괴가 너무 처참하다 보니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아마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체가 갈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아니, 이럴 수는 없어. 연수야, 연우야, 여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 말도 안 돼. 어머머, 여기 며느리예요? 아유, 어째? 갑자기 집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 아유, 마음 좀 추슬러요. 아유, 어떡해? 거짓말. 아니,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애들이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설마 이 튼튼한 집이 왜 무너졌겠어요? 아유, 어쩜 좋아. 시체도 못 찾나 보네. 붕괴되면 그럴 수가 있다던데. 내가 눈물이 나네. 아기 엄마, 진정 좀 해요. 이웃들은 저를 달래고 말렸어요. 전 그 붕괴 현장으로 저희 딸들과 남편을 찾으러 갔지만 워낙 심하게 붕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신 한 조각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전 살아갈 의지도 희망도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잃은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시체를 찾지도 못했기 때문에 실종이라는 단어를 써야 했습니다. 장례도 못 올려주는 죄인인 어미가 살아서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해서는 안 되지만 죽을 결심도 해봤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시지도 못하는 술에 의존한 채 말이죠.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살뜰히 저를 챙겨주었지만 그런 고마운 마음조차 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술에 찌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다 저에게 반찬가게에 제의를 주신 사장님이 저를 어둠에서 끌어내 주셨죠. 너무 고마운 분이셨어요. 힘든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음지에서 나왔어요. 정신 차려. 네 아이들을 생각해서 네가 이러고 있으면 되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나중에 애들 보려면 뭐라도 네가 해야지, 안 그래? 정신 차려라, 당장. 당장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산 사람은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용기를 내. 내가 도와줄게. 사장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 정말 이제 혼자인데 우리 애들, 아니 애들 아빠 정말 다신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나도 우리 자식 먼저 보내고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사라지더라. 또다시 만날 생각하며 사는 거야. 사장님도 자식을 잃어보신 분이었기에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사장님의 도움으로 한 발 한 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전 사장님이 제안하신 반찬가게를 맡아서 하게 되었죠. 너무 공허하고 쓸쓸했지만 일하는 순간은 바빴기 때문에 조금은 슬픔이 잊혀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니, 일에 매달렸죠. 아이들과 남편이 생각나지 않게 말이에요. 그로부터 11년쯤 지났을까요? 전 어느덧 반찬가게 체인점을 내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고 건물도 몇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다 저를 옆에서 도와주신 사장님 덕분이었죠. 그리고 전 어느 때와 똑같이 반찬 배달을 하였죠. 엄청 으리으리한 펜트하우스더라고요. 비대면으로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배달한 집에서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모듬전이 부서졌다면서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뭐 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조금 부서지거나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거의 없는 일이지만 말이에요. 모듬전이 부서졌거든요. 이거 다시 해다 주세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손님 맞이인데 너무 곤란하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70번지 맞으시죠? 금방 가겠습니다. 서둘러 다시 전을 포장하고 이번엔 비대면이 아닌 직접 집으로 제가 벨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무슨 잔치를 하나
꽤나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문만 열어주고 제가 온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얼마나 시끄럽던지. 아, 안녕하세요. 여기 정 가져왔습니다. 다시 배달이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쁘게 담아온다고 왔는데. 그렇게 주인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정말 뒤로 놀라 자빠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제 남편, 그리고 꽤 컸지만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내 두 딸. 11년 전 붕괴 사고로 떼죽음을 당해 시체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전 너무 놀라 손을 발발 떨었고 절 보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이 돼? 아니, 당신들 죽은 거 아니었어? 그때 그럼 그 집은 뭐야? 그래서 시체조차 없었구나. 그게 말이야.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지금 손님들이 와 있으니까 좀 나가서 얘기해. 내가 알아듣게 설명할게. 알아듣게? 연우야, 연수야, 엄마야, 엄마. 너희 혹시 엄마 다 잊은 건 아니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당신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저를 보고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큰아이가 엄마다라고 달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아니,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었죠. 한참을 껴안고 울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유, 지긋지긋해. 여기까지 따라올 줄 몰랐는데 참 아깝구나. 너 하나 떼어놓으려고 그 쇼를 했는데 기어이 여길 찾아. 뭐라고요? 쇼를? 그럼 지금까지 집 부서지고 숨어 살았다는 거예요? 저 하나 빼돌리려고? 기가 막혀. 당신도 여기에 동조했다는 거 아니야? 날 그렇게 떼어나고 싶었니? 내가 그렇게 싫었어? 그냥 이혼하자고 하지. 왜 쇼를 해? 엄마, 진정해요. 아니, 내가 그냥 천천히 설명할게. 솔직히 우리 사이 별로였잖아. 그래서 그냥 너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겸사겸사 그랬던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애들 잘 키워주신다고 하니까 아휴, 진정해. 나가서 얘기하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태껏 저를 떼어내려 했던 말이라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고 이게 다 남편과 시어머니 계획하에 한 일이더라고요. 워낙 재산이 많으니 이렇게 펜트하우스를 구하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테고 그냥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길 바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까지 이렇게 못 보게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전 너무 화가 나 미칠 것만 같았죠. 전 시어머니의 뺨과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순간 거기 손님들은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았고 전 그 손님들에게 버럭버럭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가 나랑 엄마를 쳐? 미친 거 아니야? 아이씨, 엄마 괜찮아요? 어디 손찌검이야? 니까지 깨. 지금도 반찬 배달이나 하는 것 같은데. 넌 맞아도 싸. 이 마마보이야. 진작에 나한테 도움 한 번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넌 참 쓰레기 같은 놈이야. 아빠 될 자격도 없는 마마보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11년의 고통 속에 살게 한 죄 달게 받을 준비나 해. 알겠어?
이 정신 나간 놈아? 전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를 질렀고 자연스레 모든 손님들은 저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손님들도 저희의 눈치를 살피며 웅성웅성 대더라고요. 그동안 저렇게 교양 있는 척, 품격 있는 척 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되자 말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아세요? 저 하나 떼어내자고 11년 동안 죽은 척하며 숨어 살았던 인간들이에요. 우리 딸들 11년 동안 못 보게 하면서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분들이신가요?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어머머, 말이 돼 이게? 아니 그럼 지 자식을 11년 동안 못 보고 살았다는 거야? 어머머, 웬일이야? 아니 우리한테는 쟤들 엄마 죽었다고 했잖아. 어머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었네 진짜. 아니 어떻게 며느리를 떼어놓으려고 애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못 보게 해? 아유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애들은 무슨 죄고? 아유 엄마는 무슨 죄야? 아유 너무했다 정말. 장훈이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우린 가자고. 너무 소름 돋는다. 나 장훈 엄마 이렇게 안 봤는데 그냥 상종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모임에서 빼자고. 제 이야기를 듣고 손님들이 웅성웅성거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저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 손님들은 어머님이 자주 만나시는 사교계 모임이었죠. 아마 그 모임에선 영구 제명 당하셨고 이미 이 바닥에선 소문이 날 대로 나버렸죠. 본인 발등을 찍은 것이 얼마나 웃기던지. 시어머니는 모든 잘못을 저에게만 돌리었죠. 뻔뻔하게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너 당장 나가지 못해? 예나 지금이나 아주 천박하게 그지없는 년 같으니라고. 어디 내 뺨을 후려쳐 니년이? 알아서 그러니 떨어져 나가면 좀 좋아? 그럼 이 꼴은 털봤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유 지겨워. 야 이 미친 노인네야 정신 차려. 그리고 네 마마보이 아들 새끼랑 너랑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내 딸들 11년 동안 못 보게 한 죄, 그리고 나 이렇게 11년 동안 농락한 죄 달게 받을 줄 알아 당신도. 그 죄 달게 받아 알겠어? 내 딸들 못 보고 산 세월 다 보상받을 거야. 전 딸들에게 나가자고 말했어요. 딸들은 절 11년 동안 보지 않았지만 냉큼 저를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큰딸은 중학생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아빠를 매우 원망하는 눈빛이었어요. 작은 딸은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고요. 엄마 말이 사실이야? 아빠! 엄마 죽었다며. 근데 지금 우리 일부러 못 보게 한 거야? 할머니랑 아빠랑 짜고 엄마 저렇게 버린 거야? 우리 아빠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지금부터 아빠 용서 못해. 벌 달게 받아. 가자 연우야. 아니야 연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한텐 너희들 뿐인 거 알잖아. 안 그래? 어? 아빠 얘기 좀 먼저 듣고 선택해주라. 아니? 사과는 엄마한테 해야지. 나 그동안 엄마 너무 그리웠는데 내색 안 했어. 알아? 죽었다고 했으니까 용서 못해. 11년 만에 본 딸들이지만 참 내 딸들답게 컸더라고요. 얼마나 똑부러지고 야무진지. 전 지금 이루어 놓은 것들도 많았고 충분히 혼자의 몸으로 두 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딸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그러자 제 첫째 딸이
할머니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눈물이 나던지 제 편이 있다는 생각에 참 기뻤어요. 엄마한테 이러지 마.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해? 당신보다 훨씬 고귀한 사람이니까 적당히 해. 알겠어? 들었지? 당신 노망 내가 막아줄게. 똑똑히 기다리고 있어. 이런 펜트하우스 살아봤자지. 기대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전현 핏줄들이 어딜 가? 내가 그렇게 먹이고 입혔는데 아주 망나니 같은 것들, 은혜도 모르는 년들. 입 다물어. 이 노망난 할망구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 알겠어? 돈이나 준비해놔. 손해배상.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남편이 뒤에서 절 붙잡았지만 전 그 길로 딸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변호사를 통해 얘기했어요. 변호사 또한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친권 양육권을 모조리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 전 이혼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어요. 저에게 14억이란 돈과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졌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제 편이었어요. 11년의 대가가 14억이라는 돈에 값어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조금은 상심했지만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을 제 옆에 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딸들도 엄마라는 빈자리 때문에 늘 위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아빠랑 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저와 셋이 사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 삶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저 지금의 삶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이렇게 딸들에게 안락한 삶을 줄 수 있다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무엇보다 딸들은 제가 반찬 가게 하는 걸 참 좋아한답니다. 지금에서야 찾은 내 완전한 행복, 늘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세상이 달라진답니다.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4년 전에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저희 엄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대학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꽤 많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특진비로 1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했던 게 항상 저를 뒤에서 많이 도와줬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려 하는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었어요.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마저 점점 약해지고 계시다는 걸 병원을 다녀온 이후 더 크게 느끼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고 뒤에서 많은 걸 챙겨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렇게 병원까지 함께 가준 남편 덕분에 수월하게 병원 진료를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잠든 모습을 본 뒤에 저희는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한 건물에 저희 엄마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때 당시 시부모님 사업 부도로 인해 집 하나 구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저희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 엄마와 장만하셨던 빌라에서
시댁 식구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었죠. 3층은 엄마가 살고 계셨고 2층은 저희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1층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잘해 주셨어요. 시집살이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저희 부부를 1층으로 부르셨어요. 별건 아니고 저기 사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무슨 상황인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내려오라고 했던 거다. 네, 최근 들어 저희 엄마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계셨는지 저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하시길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저희 엄마가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진행 단계가 아직 초기라서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도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좀 전에 같이 있었을 때 요양원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크게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라서 벌써부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 엄마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현재는 이런 상황이에요. 치매라고? 아니, 사돈이 나보다 나이가 젊은데 벌써 치매가 왔다는 거야? 초기에 관리만 잘해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뭐라도 도와줄 수 없을까? 제가 이 사람 옆에 있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거 오히려 의식해서 다가가는 게 장모님한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항상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부담을 덜 느끼실 테니 너무 의식해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그러는데 나이 먹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흔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두 분도 지금부터라도 몸 관리에 신경 쓰시고 자주 건강검진 받으세요. 초기에 예방하는 게 병을 키우지 않는 거라는 거 잘 아시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엄마가 치매 초기라는 말에 상당히 놀라셨어요. 그리고 최대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셨죠. 처음에는 한 건물에 저희 집안과 시댁 집안이 함께 살면 마찰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을 했었는데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느끼지 못하고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생활하면서 실수하시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자잘한 일거리를 만들게 되자 생활의 불편함을 시댁 식구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도 계속 깜빡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실수들 때문에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면서 한 건물에서 같이 사는 게 조금씩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휴, 말도 마.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글쎄 사돈이 자꾸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돈을 잃어버렸냐고 되물으니까 그동안 모아두었던 통장이 분실됐다고 찾아달라길래 우리가 사돈집에 들어가서 한바탕 집안을 뒤집고 내려왔었다. 이게 뭔 일이니? 치매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정말 더 큰 일이 날까봐 걱정되긴 하는구나. 우리가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니?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들도 점점 지쳐가고 예민해지는 것 같아.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이 방금 얘기하신 거 말고도 자잘한 게 진짜 많아요. 얼마 전에는 계단에다 실수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저희 엄마가 다 닦으셨어요. 언니, 아무리 요양원에 모시기 싫다고 하셔도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저희가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생활 오래 버틸 수는 없다고요. 시댁 식구들의 불만들이 점점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난 이후부터 진행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시댁 식구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엄마가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 또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 대충 상황을 듣고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과도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었죠. 남편은 저보다 먼저 모든 상황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서 보살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딱히 방법이 없다는 표현을 하면서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요즘 요양원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설이 나쁘지 않다니까. 서로가 피해를 보면 되겠소.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많아질수록 상처만 커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루빨리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모님도 정신이 있을 때 들어가셔야 적응을 하시지. 괜히 버티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하시더라. 얼마나 불안하면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시겠소? 그렇긴 하지만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질 않아서 그래.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건데 내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아. 지금 다니는 회사 일을 그만두고 내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가 어느 정도 정신이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께 소홀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퇴사를 하고 엄마를 내가 직접 돌봐드리면 시부모님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어차피 집도 분리되어 있으니 당신이 피해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당신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네.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이게 말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이 힘든 거지. 어느 정도 시간 좀 지나면 크게 걱정될 만한 것도 없을 거라니까.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직접 돌봐드리겠다는 걸 반대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손이 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기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저희 엄마를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길 바라길래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그동안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오면서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던 남편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은 뒤부터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안 좋게 바라보셨고 엄마를 대하는 태도 또한 상당히 불편할 만큼 함부로 대하시는 행동들에 결국 시부모님이 저희 빌라에 사시는 동안 처음으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크게 상처를 받았던 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제 입장에서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될 때까지만 저희 엄마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글쎄, 왜 손해보는 짓을 하냐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사돈 옆을 지키고 있을 건데? 너는 너만 생각하니? 애들은 어쩌고? 고생은 내 아들이 다 하게 되는 거잖아. 둘이서 맞벌이 하는 것도 부족한데 혼자 벌게 되면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니? 왜 힘든 길을 선택하냐는 거야. 나는 절대로 반대할 거다. 그동안 모아뒀던 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덜 벌더라도 생활비 정도만 충당해도 충분하다고요. 오히려 제가 집에 있으면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재선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득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시지 않잖아요. 일단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고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 요양원에 모실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서로 얼굴까지 붉히면서 싸워야 될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이러시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요양원에 안 모신다고 화내실 이유는 없으신 거잖아요. 아, 진짜? 당신은 눈치가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께서 1층에서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지 알아? 장모님 혼자서 제일 넓은 3층에서 살고 계시잖아.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그 자리를 우리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좀 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눈치가 없어? 맨날 집이 좁다고 힘들어 하시는 거? 당신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면 서로가 좋은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제발 생각 좀 하자니까. 그럼 1층은 내가 생활하면 되는 거야? 오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다고 했잖아. 1층을 신혼집으로 꾸미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겠지?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려는 목적이 이런 거였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3층에서 살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보채신 거예요? 지금 누구 덕에 따뜻한 집에서 사시는 건지 모르세요? 저희 엄마가 배려해 드리지 않았다면 길거리에서 사셨어야 했으면서 지금 상황을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우리가 언제 고맙다고 안 했던 적 있어? 사돈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겸사겸사 자연스럽게 우리가 3층에서 살겠다는 거잖니. 됐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3층은 저희 부모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셨던 소중한 공간이라고요. 1층에서 사시는 게 뭐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방도 3개에 화장실도 2개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아가씨까지 같이 사는데도 방이 하나 남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정말 몰랐네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지내게 하시는 거 그동안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음 문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알아? 우리가 전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겸사겸사 조정을 좀 하자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 거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 남편 말을 잘 들어야 집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앞뒤가 꽉 막혀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은 거의 다 시댁 빚 갚는데 사용되고 있었죠.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시댁 식구들 생활비까지 충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더 큰 걸 바라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안 좋은 말들을 더욱더 거침없이 뱉어대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만 요양원에 모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그걸 미련하게 붙잡고 있냐고 한심하게 쳐다보던 남편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시댁 집안 식구들과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혼자서 앓고 있자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요양원에 들어가도 된다며 제가 시댁 집안 식구들과 잘 사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낯선 환경인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지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요양원이 좋다 한들 낳아주신 부모를 모시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건데 모실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잠깐 오락가락 하시는 엄마를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제 성격상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진행했어요. 회사에는 사정을 얘기한 뒤 나오게 되었고 엄마를 전적으로 돌봐드리게 되었었죠. 그리고 제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를 남처럼 생각하면서 조금도 도와주거나 아는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불편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어느 날 잠을 자고 계시던 엄마가 잠꼬대를 하시는데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저는 잠에서 깨게 되었고 엄마는 나 이한숙 이달까지 전액 딸에게 변제한다고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무서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를 흔들어 깨웠지만 깊은 잠에 빠지셔서 그런지 몸을 돌려 다시 주무셨어요. 뭔가 진정이 되지 않았는지 흐느끼시면서 괴로워하시길래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저도 다시 잠이 들게 되었었죠. 그런데 엄마가 잠꼬대를 했던 그 말들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될 거라곤 정말 꿈에도 몰랐었는데 며칠 뒤 잠시 볼일을 보고 집에 도착해 장바온 물건을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주차장 한편에서 남편과 시모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려오고 있었어요. 계속 써먹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정말 치매가 심해지긴 했나 보다. 그런데 통장 비밀번호를 안 까먹는 게 더 신기하다. 그렇잖아도 까먹을까봐 제가 옆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거 전부 확인해 놨어요. 저희는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 생활비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장모님한테 각서 쓴 거랑 녹음된 내용 들려주면서 병원비 갚아야 된다고 하면 알아서 순순히 은행까지 따라가 주시는데 저희가 힘 안 들여도 알아서 돈 뽑아서 주잖아요. 장모님이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그때의 비용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셔서 130만 원씩 받아내고 있기는 한데 한 200만 원으로 다시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각서 쓰는 거랑 녹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크게 한마디 하면 겁에 질리셔서 순순히 말을 따르긴 하니까 민우 엄마가 잠깐 외출했을 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엄마도 좀 도와주세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 처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겁만 주면 금방 따라 쓴다니까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나중에 며느리가 알게 되기라도 하면 어쩌니? 법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지는 상황이잖아. 엄마는 솔직히 걸릴까봐 무섭다. 아유, 절대 걸릴 일 없어요. 장모님은 치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서랑 녹음한 건 폐기하면 되는 거고 민우 엄마가 퇴사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생활비를 따로 주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녹음기랑 각서가 없다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건 차에다 넣어두는 게 좋겠어요.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빼먹은 다음 나중에 이 집도 명의를 저로 돌려달라고 조정해 보려고요. 남편과 시모의 계획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잠깐 다투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 회복이 될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저희 엄마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에 경악을 하고 말았었죠. 시모와 남편이 계단으로 올라간 사이 저는 차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엄마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나온 뒤 은행에 들려 통장 안에 있던 돈들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지속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빠져나간 돈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락가락하는 아픈 엄마를 상대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저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외출을 한 사이 집에 들어가 남편 차 보조키를 가지고 나왔고 새벽에 주차되어 있던 차 문을 열어 안에 있던 녹음기와 각서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틀어 확인을 해보자 남편은 엄마를 무섭게 겁을 주면서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을 이끌어 나간 뒤 남편이 하라는 대로 녹음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소름 끼치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었죠.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시댁 식구들이 외출했을 때 3톤 트럭을 불러 1층에 있던 짐을 모조리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저와 함께 살았던 남편의 짐 또한
같이 3톤 트럭에 실어 버렸어요. 그렇게 잠시 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저희 빌라 앞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주차되어 있자 이상하게 쳐다보며 이를 쑤시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를 이용해 갈취한 돈으로 고기를 먹고 온 듯 보였죠.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사라도 오는 건가? 며느리가 사돈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결정이라도 한 것 같은데. 아들, 너는 뭐 좀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엄마, 이거 뭐예요? 우리 짐들이잖아요. 뭐야?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우리 부모님 짐들이랑 내 짐들을 이삿짐 차에 전부 다 실어놓은 거냐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 당신이 한 짓을 전혀 모르고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이거 뭐야? 여기에 적힌 각서랑 녹음된 내용,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가지고 있는 거야? 장모님이 무슨 말이라도 한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침착하고 여기 있는 짐들부터 다시 내려놓자. 뭘 내려놔? 내가 벌써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어디서 상황을 모면하려 들어? 이미 은행까지 다녀왔다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집안이 당신 집안을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그러고도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어? 그동안 우리 빌라에서 무상으로 살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만 방 빼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거 받아. 당신이랑 내가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닌 남이 되겠다는 이혼 서류야.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아니, 우리가 무상으로 너희 빌라에 살고 있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법적으로 남의 짐을 함부로 뺄 수는 없는 거라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니? 방금 제 앞에서 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죠? 제가 당신들 짐을 함부로 빼도 될 만큼 저희 엄마한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저에게 생각이 짧았다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버린 시댁 식구들을 도저히 용서해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고 치매 엄마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정확한 증거물들을 제출하면서 그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처벌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 엄마 돈을 갈취한 거에 대한 원금과 어느 정도 피해 보상 금액 정도만 받아낼 수 있었고 모두들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과도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면서 함께했던 모든 세월들을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걸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2번 다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일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1층과 2층은 월세를 주게 되었고 엄마의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면서 현재는 저를 10살 정도의 나이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있어요. 제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이들도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옆에서 많은 걸 도와주면서 같이 힘을 합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와 인연을 끊어내었던 전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저희 빌라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시부모님이 오열을 하고 있었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쳐다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 다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저기, 여보, 민우 엄마,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그때는 당신한테 불만이 생겨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 뿐이라고. 그래, 네가 그때 사돈을 요양원에 보내기만 했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던 거라고. 내 아들이 정말 많은 대출을 받아서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글쎄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결국 또다시 부도가 나게 됐지 뭐냐. 오고 갈 데도 없고 거기에다가 내 딸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떤 남자 만나서 살림 차리겠다고 우리를 버리고 가버려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다. 지금 빚에 쫓겨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숨어 지낼 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네가 생각이 나더구나. 우리를 한 번만 걷어주면 안 될까? 너희 시아버지가 잡일이라도 좀 해보려 했다가 허리까지 다쳐서 지금 아주 다들 죽을 맛이다. 시키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다시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니? 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때의 삶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찾아온 거니 제발 내치지는 말렴. 그럼 그때 받지 않겠다던 위자료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 잊으셨어요? 왜요? 돈이 땡전 한 푼 없는데 제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황당하세요? 그럼 그런 조건을 왜 다신 거죠? 그때 각서까지 쓰셨잖아요. 평생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셔놓고 4년 정도 지났으니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신들 같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을 또다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만 사라져 주시죠. 빚에 쫓기고 있어서 도망 다니는 중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있다고 지금 바로 얘기해야 되겠네. 사채 빌린 곳이야 대충 알아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강하게 거부를 했고 제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결국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는 저희 빌라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괜히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길까봐 3층까지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는 감사한 줄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과거에 대한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 사람들이
평생 도망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길 바랄 뿐이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8살 남양주에 사는 여자입니다.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가네요. 요즘 들어 너무나 그립고 아직도 옆에 있을 것만 같은데 뒤돌아보면 남편의 작업실이나 안방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상실감에 가슴을 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년이란 세월 동안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막상 영원히 혼자가 돼버린 게 실감이 안 나는 요즘이에요. 억지로 있는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혼자 아파하지 않기로 했고 슬픔이든 기쁨이든 함께 나누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용기 내어 사연을 올립니다. 남편은 유리공예가였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소홀히 일을 하는 법이 없는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잘 웃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모습에 반해 대학 시절부터 짝사랑해왔고 제 고백으로 캠퍼스 커플에서 결혼으로 100년 가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유리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작업을 할 때는 매번 다가가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친구들은 부부 같지 않다면서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남편의 일을 존경하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했죠. 남편이 유리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주로 하는 작업은 실생활에서 유리로 만든 생활용품도 많지만 주로 전시를 하거나 고난이도의 작업을 하면서 유리 공예 작품을 선보이는 일을 주로 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종점은 유리 공예를 널리 알리고 싶어 했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꿈을 목표로 삼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남편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남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도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점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옥죄어 오는 것 같은 시모의 행동이 늘 못마땅했어요. 그러다 결국 시모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고 바보같이 당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 그만 시모에게 결혼 생활 처음으로 대들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나온 용기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에게 놀라웠어요.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작품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음 작업을 하라니요. 잠도 못 자고 매일 뜨거운 불 앞에 서 있는 게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참다 이렇게는 못해요. 집에도 못 들어오고 매일 작업실에서 사는 게 사람 사는 거냐고요. 당신은 왜 바보같이 맨날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나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당신도 힘든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모르시는 거잖아. 시애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지금 이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나 잘 되자고 이러는 줄 알아?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작품 잘 팔릴 때 많이 해놓자는데 그게 그렇게 꼴 보기 싫으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너 그동안 아주 나를 못마땅하게 여겼겠구나. 매일 너네 집에 와서 네 남편 일만 시키니 얼마나 미웠겠니? 아이고 아주 지극정성 났네. 하물며 너도 이렇게 민찬이를 아끼는데 엄마인 난 너보다 해도 더하지 않겠니? 이게 다 민찬이를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 넌 조용히 있어. 나서지 말고 이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어요? 어머님은 지금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당장 휴식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까지 유리 작업에 목 매달지 않아도 저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시모는 완강했고
남편을 조금만 쉬게 해달라는 제 의견을 받아줄 마음이 없으셨어요. 호텔 성수기일 때는 남편에게 주문이 많이 밀려왔고 남편은 전시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예술작품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해버린 예술가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남편은 시모에게 반항 한번 하지 못했고 그저 묵묵히 유리만 만들었습니다. 답답하고 미칠 노릇은 제 몫이었고 결국 남편은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말았어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았고 도저히 이렇게 남편을 둘 수 없어서 시모에게 남편을 놓아달라고 애걸복걸 하였습니다. 어머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사람 쉬어야 해요. 대학 때 졸업작품 한다고 딱 한 번 응급실 간 적 있었는데 그때는 젊기라도 했죠. 지금은 건강도 챙기면서 일해야 하는 나이인데 얼마나 불 앞에 있었으면 탈수 증상까지 오겠어요. 어머님, 제발 이번에는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더 이상 작업실에 안 보낼 거예요.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저 그럴 자격 있잖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민찬 씨 아끼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얘 좀 봐라. 네가 민찬이 아내다 이거지? 그 전에 내 아들이기도 해. 애미가 아들 안 되라고 하는 거 봤니? 다 나중에 너희들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민찬이가 예민해서 누군가 옆에서 꽉 잡아주지 않으면 해이해져서 안 돼. 그리고 당사자도 가만히 있는데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난리야?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민찬이 옆에서 보조해주고 음식에도 좀 신경 쓰고 작업실 청소도 하고 그러란 말이야. 나한테 눈 똑바로 뜨면서 따질 생각만 말고. 이번에도 역시 시모의 승리였고 남편이 못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시모는 완강했습니다. 3일 정도 입원을 한 후 체력을 회복하고 남편과 퇴원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남편은 기력이 다시 살아났고 남편에게 유리 만지는 일을 조금 쉬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남편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어머님 요즘 너무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예전에는 이렇게 심하게 당신 몰아붙이지 않으셨는데 마치 당신을 돈 버는 기계처럼 보는 것 같아. 우리가 매달 용돈도 드리고 작품 팔리면 반 떼서 드리잖아. 당신이 당장 유리 만지지 않아도 우리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 내가 많이 저축해놨어. 돈 때문이라면 당신 당분간 유리 만지지 않아도 돼. 계속 주문것만 만들고 있고 원래 하고 싶은 건 유리에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작품을 만드는 거였잖아.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한들 유리만 만지면 난 다 좋아. 어머니가 절대 악의적인 건 없으신 거 알지?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내 유리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고 비록 쉴 틈은 없는데 찾아줄 때 열심히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당신한테는 항상 미안해하고 있어. 날 묵묵히 바라봐주는 거 다 알고 있고 고마워. 매일 작업만 하다 보니 당신을 챙길 시간도 없고 나한테 많이 서운한 거 아는데 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어머니가 이번에 중국에서 전시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네? 3년 정도 중국에서 작품 전시 준비해서 전시하면 내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교수직 할 때도 좋을 것 같아. 당장 일주일 있다가 떠났는데 당신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가 당신한테 말하면 못 가게 하신다고 난리칠 거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내일 알아줄 거라 믿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시모가 저와 남편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따라가겠다는 저를 굳고 방해된다며 말리시는 시모를 보자 더욱 확신이 섰죠. 중국에도 못 따라가게 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아이를 가져볼까도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 전 남편과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서로 이야기가 오갔어요. 남편은 일을 택했고 전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불안해했고 제 몸이 안 좋으니 아이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오니 아이라도 가져서 남편을 중국에 못 가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 생각도 며칠 못 가고 남편이 원 없이 유리를 만질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자 체념을 했습니다. 또 중국 예술가들과 만날 생각에 들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과 함께 있고 싶은 제 욕심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중국으로 향했고 시모와 저는 통화로만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왔고 3년째 되는 해에는 한국에 아예 들어오질 않았어요. 통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시모에게 우리가 중국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시모는 완강했고 남편 일에 방해하지 말라며 중국에 가길 원치 않아 했어요. 제 속은 계속 타들어만 갔고 결국 시모에게 중국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 내 말 어기고 중국에 가기만 해봐라. 아주 이혼을 시키고 말 거야. 남편이 좋아서 자기 일 한다는데 왜 자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난 네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구나.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니? 내 아들이 정말 불쌍하다. 이래서 남자가 좋아하는 결혼을 시켜야 했어. 네가 우리 아들 대학 때 쫓아다녔다면서? 난 별 볼 일 없는 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런데 얼마나 아들을 귀찮게 했으면 아들이 마지못해 너랑 결혼을 했겠니?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럼 내 아들은 네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작품 활동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나도 네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지. 내가 꼭 잘못한 것 마냥 너는 몰아가잖아.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민찬 씨가 하는 게 어떻게 작품 활동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유리 작품 뽑는 기계죠. 그나마 이번에 중국 전시회가 민찬 씨가 좋은 경력이 될 거라 저도 어머님께 감사해요. 그렇지만 중국에 못 가게 하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도 민찬 씨가 걱정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랑 일주일만이라도 다녀와요. 가서 맛있는 것도 해 먹이고 쉬게 하자고요.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연락도 뜸하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걱정이 돼서 잠도 잘 안 와요. 전화라도 많이 해주면 좋은데 바쁜지 전화도 없어요. 그렇게 연락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니? 우리 아들이 바쁘다는 거잖아. 그만큼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이 민찬이 아주 잘 있다더라. 이제 한국에 올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 아무튼 아들 괴롭히면 내가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알아두고. 이런 게 바로 내조라는 거다. 시모는 내조를 운운하면서 남편의 일에 방해 말라며 딱 잡아댔고 우리가 중국에 찾아가는 것은 안 된다면서 예술하는 사람 시간 뺏지 말자고 하시고 결국 나중에는 전화도 못하게 하셨어요. 3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래도 시간은 흘렀고 남편과 만날 날이 와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떴고 시모와 함께 공항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3년 만에 본 남편을 못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민찬아, 오느라 고생 많았다.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도 음식도 안 맞고 환경도 안 좋았을 텐데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 그동안 여기서 네 소식 들으면서 엄마는 매일 기도했어.
너 하나 잘 되라고 말이야.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한번 안아나 보자. 당신 왜 이렇게 말랐어? 음식이 입에 안 맞았던 거야? 완전 딴 사람이 돼서 온 것 같아. 내가 알던 민찬 씨 맞아?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매사에 불만이니? 이래서 여자는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남편이 힘들게 중국에서 돈 벌어 왔는데 하는 소리라고는 3년 만에 만난 남편한테 남편이 맞냐니? 그게 할 소리니? 오늘 우리 배 터지게 맛있는 거 먹자. 아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 엄마가 다 사줄게. 넌 민찬이 짐 갖고 와야지. 두 사람 또 다투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짐은 제가 들게요. 이제 이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제 걱정한다고 힘들었을 텐데. 여보, 미안해. 그리고 제가 두 사람 위해서 선물 사왔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느꼈는지 저와 시모의 대화를 끊었고 공항을 나왔습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시모는 남편의 스케줄을 들고 오셨고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시모에게 그만하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좋다는데 저도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 없는 일이고 더 이상 시모와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매번 시모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니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남편을 지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놀랐고 배신감에 시모를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네 작품들이 반응이 좋았잖니? 그래서 내 전화가 얼마나 불통이 났는지 몰라. 이참에 천신은 돈이 안 드니까 조금 미뤄두고 네 작품을 상품화 해보는 건 어떠니? 흔한 유리잔 같은 거 말고 돈이 되는 것들로 만들어보란 말이야. 교수야 돈 벌어놓고 해도 되는 거니까. 아직 젊은데 열심히 벌어야 노후에 편하게 산다. 어머니, 그래도 약속하신 게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말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중국에 다녀오면 이 사람 교수하게 시간 주신다고 했잖아요. 교수 임용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시면서 작업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당분간 유리 만지는 일은 안 할 겁니다. 통화로 이미 끝난 일인데 왜 또 일을 크게 만드세요? 이번에 분명히 어머니께 제 의사 밝혔어요. 당분간 유리 작업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중국에서 정말 쉬지 않고 일만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는 건 사람 사는 짓이 못 돼요. 이제 유리 안 만지고 그동안 아내한테 못 해줬던 거 하면서 쉬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저 그만 바라보시고 어머니 취미라도 만들어 보세요. 항상 저에게만 관심이 가져 있으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일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용돈 넉넉히 드릴 테니까 친구분들하고 여행도 다니시고요. 이제 작품 파는 일 그만하세요. 이번 일로 어머니한테 솔직히 너무 실망했습니다. 전 더 이상 어머니랑 할 얘기 없어요. 너무 지쳤고 유리가 싫기까지 해요. 몸도 많이 안 좋아져서 더는 못 만든다고요. 너밖에 안 보며 60평생을 살아왔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러니? 작품 파는 걸 그만하라고? 이 엄마 덕에 작품값도 오르고 재주 없는 널 이렇게까지 키워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우리 아들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 알아. 도대체 내 아들한테 어떤 입에 발린 소리를 했길래 민찬이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중국 전시회는 내가 미안하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닐 테고.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약이라도 먹였니? 니들이 나 때문에 호강하면서 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무조건 유리는 만져야 한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만들어. 이렇게 갑자기 작업을 안 한다고 하면 엄마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네 작품 단골도 많이 생겼고 엄마가 앞으로 큰 계획이 있는데 안 하게 되면 그게 차질이 생기잖니. 아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가 더 이상 유리를 만지고 싶지 않다고요. 엄마 꼭두각 시집도 못하겠고 중국에서 이용만 당하고 온 거잖아요. 전시회는커녕 아내랑 같이 있지 못하게 하려고 보내고 계속 돈만 되는 주문만 받아와서는 일만 시켰잖아요. 중국 예술가요? 가서 공부도 하고 오고 좋을 거라고요? 그 덕에 전 시력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작업 환경은 얼마나 열악한지 그나마 아내와 어머니가 있는 한국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좋았어요. 전 유리를 만지면서 행복했고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게 해주신 것도 어머니 역할이 크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묵묵히 어머니 말 들으면서 해드리는 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이런 건 저와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만 더 틀어지는 것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참을 만큼 참았고 아내 말처럼 다시는 유리 만드는 기계는 안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니? 너, 내 아들 민찬이 맞아? 내가 중국 일은 미안하다잖아. 그 사람들이 널 그렇게 일만 시키는 줄 몰랐어. 네 작품을 최고로 쳐서 팔아준다는 말에 엄마가 속았나 봐. 작업을 아예 손 떼지는 말고 조금 쉬었다 다시 하자. 엄마가 이제 많이 안 받아오고 제일 비싼 것들만 주문 받아올게. 네 재능이 너무 아깝잖니? 어머니, 이 사람을 중국으로 보낸 게 돈 때문이었어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결국 이렇게 끝나겠네요. 저보고 절대 중국에 가지 말라더니 이런 거였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이 사람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나 봐요.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저희들 힘으로 살아볼 테니 어머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더 이상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밤도 늦었으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남편은 정말 유리에 더 이상 손을 안 댔고 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유리에 눈길 한 번도 안 주는 남편이 불안했어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하다는데 남편이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끔 시모가 찾아와 남편을 설득해봐도 오히려 시모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유리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못하게 했고 살면서 어머니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던 남편이었기에 이번 일은 저나 어머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은 매일 전전긍긍 되셨지만 솔직히 불안하면서도 지금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취미로 낚시를 시작했고 유리를 만져서 안 좋아졌던 몸을 돌보기로 했고 함께 운동을 다니며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지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유가 생기니 남편이 아이를 원하게 됐어요. 서로 늦은 나이인 걸 알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용기를 주는 바람에 함께 병원을 다녀보자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아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유리를 만질 일이 뜸해질 즈음 지방에서 대학 선배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배는 남편에게 지방 행사에 기증해 줄 수 있는 유리 작품을 요청했고
남편은 흔쾌히 선배가 하는 행사에 자신의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만 내려와서 유리공예 체험에 함께 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했고, 남편은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유리공예를 대중화시키려는 선배의 뜻을 알기에 내려가겠다고 했어요. 3일 정도 지방에 내려가 있기 위해 짐을 싸고 남편 혼자만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는 동안 오랜만에 만지게 될 유리 작업 때문에 흥분한 듯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자 남편은 역시 유리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버릇을 고치기 위한 남편의 행동을 존중했고, 이번에 어머님도 남편의 일에 손을 놓으시길 바랬어요. 남편이 항상 어머니 일에 반대를 한 적이 없고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도 어머니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어머니가 그동안 자신에게 기대시는 것들을 고치기 위해 유리에 대한 열정을 일부러 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선배를 도우러 지방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올라올 날이 됐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 선배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배는 제 전화를 받고서는 행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민찬이를 찾느냐며 이틀 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순간 너무나 걱정이 됐고 남편이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지자 겁이 났습니다.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전화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고 남편이 내려간 지방은 연고도 없는 곳이었어요. 누구를 만날 일도 저에게 말도 없이 오래 머물 일도 없는데 갑자기 연락이 없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터진 게 확실했습니다. 선배에게 그곳에 있는 경찰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저도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어요. 수사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나고 지방에 있는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행사장 근처 국도 도로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안치실에 있다며 확인을 위해 내려오라는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서울로 올라가는 날쯤 발견된 시신이었고 남편과 인상차기가 비슷하다는 선배의 말을 듣고 신원 미상의 시신이 절대 남편일 리가 없기에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며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안치실에서 시체를 확인한 순간 남편임을 단번에 알았고 온몸으로 그 상황을 부정하고 싶어서 울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안치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절대 남편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부정해봤지만 결과는 바뀌어지지 않았고 남편이 죽어서 제 앞에 있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 실신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제 곁에 왔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루를 꼬박 수액을 맞으면서 수액실에서 쓰러져 있었고 모든 게 다 싫었고 어김없이 눈은 떠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문을 살짝 열어보는데 시모가 화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몸을 가누기 위해 통화 소리에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나왔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생각했어요. 분명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유리를 만질 수 있는 것에 기뻐했었습니다. 자꾸 짐을 싸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는데 일주일 만에 남편이 제 곁에 없다니요. 당장이라도 전화하면 잘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도저히 수액실에 있을 수 없어서 바늘을 빼고 나가려는데 시모의 통화가 계속 들리는 거였습니다. 어떤 통화길래 그렇게 오래 하는지 수액실 문을 조금 열고 통화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통화가 길어질수록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고 당장 달려가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핸드폰에 녹음을 켜고 이를 악물고 시모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절대 시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내 잘못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지 말아요. 어떻게 했길래 애가 죽어서 내 앞에 오냐고요. 내가 그냥 살짝 겁만 주고 입원할 정도로만 하자고 했잖아요. 이제 돈도 뭐고 다 끝났어요. 우리 아들이 없으면 어디서 물건을 가져와요. 남은 것만이라도 보낼 테니까 최고로 비싸게 팔아줘요. 중국에서 우리 아들 물건이 인기가 제일 좋다면서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겁먹어서 엄마 말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책임져요. 그러게 왜 더 이상 유리를 안 만진다고 해서 이 사단이 나게 해? 버릇 좀 고쳐보려고 그런 건데 이렇게 돼서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건지. 이제 진짜 영영 아들이 만든 작품은 없게 됐잖아요. 입원 좀 시켜서 어떻게든 구워 삶아 다시 유리 만지게 하려고 했는데 일이 다 틀어졌어요. 아들 사진을 찍으라고요? 아들이 죽었으니 작품값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비싼 가격에 팔아줄 수 있어요? 아들 마지막 가는 모습만 찍으면 되는 거면 할 수 있죠. 당연히 찍어서 보낼게요. 이제 아들 작품 팔면서 돈 버는 건 끝났는데 사진이라도 찍어서 큰돈 만지고 끝내야죠. 꼭 비싸게 팔아주셔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마치고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배밖에 생각나지 않았고 선배에게 당장 남편이 있는 안치실로 보안요원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선배는 무슨 일이냐며 물었지만 지금은 시모를 막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긴 사정은 이야기 못한다고 했어요. 선배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제 요구를 들어주었고 저는 최대한 많은 보안 요원들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데 슬퍼하기는커녕 돈줄이 끊겨 아쉬워하는 모습의 시모를 보자 눈앞에 뵈는 게 없었고 도저히 시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의 전화 통화 상대는 중국에서 남편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온 유명한 작가라며 남편이 하지도 않는 전시와 작품들을 소개하며 사기를 쳤고 남편의 작품이 인기가 많아지자 시모는 더 이상 유리를 만지지 않겠다는 남편을 설득하려고 이 일을 꾸민 거였습니다. 남편이 지방에서 올라가는 길에 겁만 주려 했던 시모와 사기단들의 계획으로 죄 없는 남편은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서 객사를 당하고 만 겁니다. 더 이상 남편의 작품이 나올 수가 없게 되자 그 사람들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사진을 비싼 가격으로 작품과 함께 중국 부호들에게 팔아주겠다고 시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통화였어요. 머릿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한 끝에 시모에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절대 찍히지 않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보안요원을 불러 안치실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삼아 경찰에 신고했고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셨어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왜 체포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오늘 아들을 잃어서 얼마나 슬픈 줄 알아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어머님이 민찬 씨에게 어떤 짓을 한지 다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민찬이 엄마고 엄마가 아들 잘못되라고 하겠냐면서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신 분이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고도 어머님이 민찬 씨의 어머님이라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어머님은 민찬 씨 볼 자격도 없으세요. 절대 이 사람이 민찬 씨 못 보게 막아주세요. 특히 사진 같은 건 절대 찍히게 하면 안 돼요. 마지막 가는 아들 사진으로 돈을 벌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 내가 순간의 실수로 일이 이렇게 됐다고 쳐. 엄연히 이건 실수인데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난 네 시어머니다. 널 딸같이 생각하면서 민찬이랑 둘이 잘 살게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을 만들어? 적어도 나한테 확인은 해봐야지. 뭘 믿고 네가 날 신고했는지 모르겠다. 수핵실에서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누구와 통화한지 다 알았다고요.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 법대로 하세요. 민찬 씨가 어머님 아들이라는 게 정말 불쌍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짓을 한 걸 알면 민찬 씨가 하늘에서 울 거예요. 시모는 끝까지 실수였고 공모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을 틀어주자 일정 부분 인정한다며 자백을 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싶어 했고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바다 장례로 치러줬어요. 비록 살아서 자유롭지 못한 남편이었지만 죽어서는 어디든 마음 편히 다니게 해주고 싶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길 바랬어요. 시모의 죗값은 징역 8년이 나왔고 남편이 시모에게 당한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죗값이어서 현재 항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모는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들을 들어놓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호소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지 놀라웠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시모의 말을 듣고 있자니 세상이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면 뭐합니까? 남편은 이 세상에 없는데요.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말한들 하늘로 간 남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선처를 부탁하지만 전 남편의 어머니라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씩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자신의 어머니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죗값을 물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혹시나 하늘에서 남편이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일 후회와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맘때쯤이면 이런 생각들이 더 저를 힘들게 하네요. 여러분, 전 남편을 위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걸 놓고 제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